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각종 매체들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조치에 대해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 바로 해상봉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 언론은 해상봉쇄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조를 구했다는 보도까지 내놨는데요. 물론 우리 군 당국은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봉쇄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의 진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원유 공급 중단과 해상봉쇄 정도밖에 사용 가능한 수단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해상봉쇄는 군사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서 우리로서는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다시 1시간, 다시인 게 왜냐하면 바로 그저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다. 1시간이라면 사실은 통역을 빼면은 30분 이상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죠? 상당히 그 긴 통화 시간이었던 거죠. 통화는 어젯밤 그 10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미 양국 정상은 그 곧바로 그 전화 통화를 이제 가졌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그것도 통화를 한 것이죠. 그만큼 이번 일이 그 한반도 정세에 갖는 그 중대성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북한이 그 핵무력 완성을 그 선언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양국의 평가 문제, 그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다시 또 이렇게 긴급하게 통화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 밝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리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대북 제재와 그 압박을 그 최대한 그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 정도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산 첨단 군사 장비 구매 등을 통해서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 평가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이제 공표되지 않은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싶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죠. 국가원수들끼리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오래 통화를 했다라는 걸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의 그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또 생명줄을 끊는 게 이제 그 해상 봉쇄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조치 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응 조치 버금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강도 높은 군사 조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 같은 사실이 이제 그 처음 확인해 준 것은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습니다. 어제 그 뉴욕 그 유엔 본부에서 열린 그 안전보장이사의 그 긴급 회의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시진핑 주석에게 그 대북 원유 공급을 그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이 북한의 핵 개발을 그 가능하게 하는 그 주동력은 그 원유라면서 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 북한 무역의 그 90%, 유류 공급의 그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한 그 원유 전면 공급 중단에는 그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우아이타오 그 유엔 주재 그 중국 차석 대사 어제 이제 역시 유엔 안보리 그 긴급회의에서 이 대북 제재 결의가 그 적절한 수준의 그 인도주의적 활동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중 간에 이 원유 공급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어제 발사한 화성 15형에 대해서 합참은 신형 미사일로 평가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참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도 다 이 분석 끝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예. 화성 14형의 개량형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전혀 좀 새로운 그것도 뭉툭해지고 뭐. 글쎄 말이죠. 일단 이제 그 1단 추진체에 그 2개의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예. 또 외형과 크기도 달라졌죠. 그래서 기존의 그 화성 14형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성 15형의 그 가장 달라진 모습은 그 1단 추진체인데요. 그 메인 엔진이 그 2개 장착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화성 14형에 그 사용됐던 그 백두산 엔진 2개를 결합해서 추진력을 이제 높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력이 한 2배 정도로 향상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또 그 미사일의 그 재진입체가 들어있는 그 탄두부 아주 이제 그 뾰족한 모양, 즉 그 원뿔형 모양의 그 화성 14형과는 달리 끝이 그 굉장히 둥글고 좀 뭉툭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 재진입체의 그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하는 이 다탄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것은 일본 언론이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3개를 쏘았다. 예. 이게 혹시 이 다탄두여서 낙하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3개로 된 게 아니냐. 예.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좀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게 화성 14형과는 달리 아무튼 크게 향상된 미사일이면 분명한데 북한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큰 진전을 좀 이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외부 조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총들이 대고 못하면은 너 그냥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있는 될 거고.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그런 건 네, 아니죠. 뭐 우크라이나에 이제 말하자면은 미사일 기술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생각해 볼 점은 해킹을 통한 미사일 설계 기술을 확보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돌아가서 네. 이게 참 걱정인데 이런 걱정인 와중에서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죠. 예?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서 예산안 부의 시간은 내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네요. 예?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저도 굉장히 그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물론 뭐 정세균 의장이 했으니까 검토를 했겠지만 여야 합의한 정치적인 절충은 가능하겠지만 원래 예산안은 오늘 부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는 법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세균 의장님을 좀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죠. 예. 한번 이건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0시죠. 이를 이제 2일 정오, 내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 그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그 정책위 의장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서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 증언과 최저임금 그 후속 예산 등에서 그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진 그 국민의당 이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여당이 고집할 경우에는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예산안 부의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장이 부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정신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여야 합의로 인해서 이제 내일 정오까지 밀어놓았지만 과연 이제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내일 예산안이 그 자동 부의된다 하더라도 이 표결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표결도 해야죠. 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가결 여부가 지금 그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과연 그 표결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별도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표결이 안 되면 또 이제 해가지고 또 표결에 붙이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부결이 되면 이제 또 붙여야 되고 그러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좀 예상되기도 하죠. 예. 우리 기자님들이 예전에는 맨날 12월 30일이 제야의종 듣고 집에 갔는데 네. 요새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좀 일찍 간다 그랬더니 이게 또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나 뭐 아마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정치권 소식 또 하나인데요. 국민의당 호남 초선 의원들 10명이 통합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어제 오후 그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그 성명을 냈는데요. 국민의당 그 호남 초선 의원 10명,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 통합을 추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그 바른정당과의 그 양당의 그 정책 협의체가 이 통합을 위한 그 매개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성명에는 그 정책 협의체의 그 국민의당 측 그 참석자인 그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 그 초선 의원 10명에는 이용호 의원 이외에도 그 김경진, 김광수, 김정희,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이 최경환 의원과 이제 비례대표인 그 박주연, 장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그 박지원, 정동영, 그 천정배 등 그 중진 의원들이 그 주도하고 있는 그 평화기획연대 참여에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그러나 그 어제 그 대구를 찾았죠. 이 당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 쪼개져 있는 상태로 내년 선거를 그 사자구도로 치르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이게 통합이 원래 이 통할 통자에 합할 합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고통 통자에다가 합할 합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재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 산문은 열려 있다. 정문이 아니라 연문이 열려 있다니. 그 샘문으로 예. 들어오라고 하면 예. 누가 들어갈까 싶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참 말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열어놔도 샘문을 열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 뭐 뒷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더욱더 그럴 테고요. 하여튼 어제 그 최고위원 그 삼선 의원 그 연석위에서 이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참석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바른정당에 남은 그 통합파 의원 가운데 복당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문이 닫혔다고 하니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홍 대표는 무슨 소리냐. 샘문은 열려 있다.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알려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나 또 홍 대표 예. 바른정당 소속의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산문도 닫혀 있다. 예. 유승민 대표는 근데 한국당에서 올 사람이 있다.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 이름도 바꾸고 대공 수사권 기능도 폐기된 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름은 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자,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 입장이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죠. 국회정보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일단 국정원을 개혁해야겠다는 그 취지 그리고 그 노력에는 다들 공감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보고 좀 깊이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측에서 내놓은 국정원 개혁 방안은 어쨌든 국정원의 문제점은 고쳐야 되겠지만 이것이 국정원 자체만 지금 보고 손을 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 국내외 정보 문제와 방첩, 또 수사, 대테러, 이 정보통신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 국가 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디로 한정시키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일단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였거든요. 예.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그런 걸 좀 들어보라 할 때 첫 번째로 들은 것이 바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이것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그 정보기관 책임자의 합리적 관계 설정은 이것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여기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유, 그거 진짜 아주 말씀을 조목조목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이게, 근데요, 제가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정보 수사, 대테러 방첩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정원이 지금 수사권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딴 데 넘겨주겠다는 얘기만 했지 도대체 다른 기관이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 원칙은 맞다고 보지만 예. 지금 대공 문제나 방첩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수사 문제가 또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대공 수사에 있어서의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그 광대한 그 휴민트 망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망들은 또 국정원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과연 그 수사 기능만 넘긴다 해도 과연 원활한 협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공 수사를 만약에 경찰로 넘긴다면 지금 경찰이 그렇게 되면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를 독점하게 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또 경찰의 어떤 그 권력 비대화 부분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좀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휴민트라는 건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적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수사권과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수사권과 이 정보 수집이 분리가 과연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간첩 수사 같은 경우에는 9년 정도를 계속 공을 들여가지고, 수사를 해서 결국은 잡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하고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제 야당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도 결국은 이 협업 체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이 여러 그 권력 지향적인 어떤 기능과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기능과 권한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권력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정원의 권력을 좀 나눠야 된다. 이런 또 취지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보안 정보를 국정원이 완전히 폐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방첩 기능은 또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첩이나 이제 간첩이나 뭐 산업 스파이나 뭐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이렇게 관찰하려면 이제 동향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동향 파악과 그 사찰과의 경계선이 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명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정부는 연내 개정이 목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하는데 연내라면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걸 뭐 빨리 처리하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국내 정보기관을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해서 빨리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보와 방첩이나 대공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 소위를 별도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심의하자. 그렇게 해서 국정원 그 개혁 소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또 외국의 어떤 그 정보나 방첩기관들이 어떤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쪽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켰고 또 그 분산된 권력들이 또 어떻게 국가 전체 속에서 어떤 그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일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는 총체적인 토론과 고민 속에서 지금 국정원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대공수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이 대공수사에 있어서의 노하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했죠.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경우는 국정원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이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만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개혁안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대공수사권을 뚝 잘라서 어디로 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현재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또 대공수사에 필요한 어떤 정보망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어느 기관이 이걸 담당할 것이냐 이 부분이 토론이 되면 저는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 기능과 정보와 여러 가지 역량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그런 권한까지 좀 국정원한테 집중돼 있으니 이거를 분리시켜서 국가의 다른 기관이 이거를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기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태규 의원님께서 생각해 보신 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결국 이제 경찰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경찰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가령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외무부 장관 산하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MI6라고 얘기하는 비밀 정보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MI5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MI5는 이제 보안부라고 하는데 이건 내무부 장관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CIA가 있는 거고, 예. 또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FBI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서로 다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또 필요한 경우는 국가 전체 속에서 또 통제하면서 협업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편제 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대공수사권 문제를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그 역량을 국가가 그대로 존속시켜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국정원에 둬야 되느냐. 이런 속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력은 이제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양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시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개혁안 통과시키는 데까지? 저는 이거는 좀 집중적인 심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이거 지금 연말 연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보위가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말에 이걸 처리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도 여쭤봤는데 이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한다라는 반대 의원이 지금 20명이 더 넘어간 모양이에요. 더 늘어날 것이다. 예? 뭐 이게 확산되고 있고 초선 의원 10명도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 시도 중단하라. 뭐 이런 집단 행동을 나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대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예. 당원들과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당원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또 잠재적인 지지층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쪽에서 아마
통합에 큰 갈래가 타지지 않겠는가. 또 연대와 통합을 한다고 어떤 수위 조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당내 의원들 간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 또 전체적인 어떤 국민 여론 또 정치 상황 뭐 이런 속에서 결정돼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뭐 어떻게 결론 내야 될 건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큰 가닥을 잡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든다면 적어도 뭐 내년 초까지는 큰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 연대든 뭐 통합이든 좀 쉽진 않다. 예.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신생 창당이 아니고 신설 합당 이런 정도로 간다면 그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또 크게 이렇게 제약받을 이유도 없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달 전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보고서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파리바게뜨는 법원에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사흘 뒤인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온갖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바게뜨 고용 사태, 또 다른 고용 문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이거 정리를 해보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기본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직접 고용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용의 형태를 띠면서 이 법률을 위반했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직접 고용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제 이 제빵사들의 소속은 제3의 협력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분들과의 차별적인 그런 고용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뭐 불법 파견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제 본사와 가맹점 쪽 그리고 협력업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지시 정도 이행을 하라는 지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들이 직접 그들에 대해서 마치 고용주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시정 지시 같은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원은 이제 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9월 21일 날 이 파리바게뜨 관련해서 불법 파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5,000명이 넘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파리바게뜨 측에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행정법원에 소송도 같이 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각하 명령이 내려오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입건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12월 4일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빵사들에 대해서
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12월 4일까지 지급해라 이런 식의 시정명령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파리바게뜨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점주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네, 가맹점주분들이죠. 네. 이분들도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빵사분들을 파리바게뜨가 전체 다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제빵사분들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경우에 예. 고용되어 있는 인원보다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하라라고 했던 제빵기사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5,378명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사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갑자기 직접 고용을 하겠느냐. 우리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빵을 원활하게 사실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크고요. 제빵사들하고 가맹점들의 협력업체 사이에 이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들의 파업이나 집단 노조 활동 같은 것들도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리바게뜨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이제 불법 파견 문제는 여러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불법 파견 문제가 계속 문제됐습니다. 또 LG U+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 KT 스카이라이프라든가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 프랜차이즈 역시 같은 형태로 이 제빵기사들이나 이런 종업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5일이 다가오는데 파리바게뜨가 지금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2시간여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접 고용 지시라고 하는 게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냐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파리바게뜨 입장은 행정 처분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원 입장에서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항고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이게 처분이 아닌 것이 아니다. 즉, 1심에서 내렸던 그런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항고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본안 소송에서 좀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 근데 형사고발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행 시기를 못 받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형사 입건 등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만약에 파리바게뜨 측에서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의 신청은 적절한 조치이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노동부로부터 이런 정도의 지시를 받은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주는 시기까지는 형사 입건 같은 것들은 원래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인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제빵사분들도 좋고 가맹점주분들한테도 좋고 파리바게뜨한테도 좋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모두가 좋은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사실 이제 그래서 가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합자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파리바게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본사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주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이 3자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제빵사를 이제 이 만들어진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이분들에게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제빵사들이 지금 60%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빵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접 고용이 더 나는 좋다. 합작회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회사의 주인이 셋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나의 주인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고용 불안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먼저 이번에 합작회사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용노동부의 그런 명령을 즉각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에도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합작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그 설득력이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파리바게뜨 문제 아까 이마트도 말씀하셨고 다른 회사도 네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파리바게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사실 지금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업계들에서는 이제 사실 숨을 좀 죽이고 있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쪽에서 어떤 결정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나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감독을 또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 역시 현재 형태 자체가 불법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뭐 몇백억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합작회사 아까 말씀하신 3자 합작회사가 성립이 안 되고 네. 파리바게뜨가 어쨌든 직접 고용 형태로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은? 지금 이제 본안 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파리바게뜨하고 협력업체하고 가맹점주하고 제빵기사까지 포함한 이 사자 간의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제 파견법 위반 논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합작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제빵기사들의 인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그렇겠죠, 좀 정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걸 직접 고용하면 파리바게뜨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재로서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근데 그 부담이 자신들에 올까봐 두려운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주들과 협력업체의 지금 태도가 사실은 위치가 가장 애매한데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력업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또 각각 차려서 인력을 공급해주는 형태의 협력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에 끼어서 본사가 안정적으로 인력과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장 이제 약자의 상황에서 양쪽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영하 7도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아침 나가실 때 좀 두둑히 입고 나가셔야지 건강 관리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